네, 안녕하세요. 박주희의 진실찾기입니다. 네, 지난번에 김희섭 박사님과 제가 6편의 시리즈를 찍었죠. 용어에 대한 진실찾기. 그때는 주로 경제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사상적 측면에서 어떤 용어들을 바로 잡아야 할지 네, 옆에 신주석 교수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신주석 교수님은 철학을 전공하셨고요. 하이크의 치명적 자만의 역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 네, 그 책도 제가 아주 구하고 싶었는데 절판이어서 못 구하고 있어요. 절판된 게 다행이에요. 역자는 필자 입장에서는. 옛날에 한 것들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게 자꾸 굴러다니면은 어떻게 새로 이렇게 해봐서 저희들을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방송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제가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먼저 이데올로기 용어입니다. 이제 조금 제가 그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 되겠는데, 뭐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진실 찾기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실이 있어야 찾는데, 그 진실이 있다고들 다 주장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게 진실인지를 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저는 진실이 있다고 믿지만은 그 진실을 고집하거나 독단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뭐 바른 용어, 그래서 이제 정명 운동을 이제 벌인다고 하는데 저는 또 운동은 별로 잘 못해요. 원래 체력장도 좀 더 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회에 참 이 용어가 완전히 이렇게 참 범람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용어 자체가 어떤 사실을 잘 이렇게 알려주는 거여야 되는데 용어하고 사실 관계가 전혀 관계가 없거나 무관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포장하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해서 우리 사회에 염려스럽습니다. 뭐 최근에는 대통령까지 거기에 가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착한 적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착하다는 말이 너무 많이 유행을 해요. 착한 기업, 뭐 착한 가격, 착한 가게 뭐 이래가지고 원래 착하다고 하는 거는 이게 윤리적 용어예요. 어떤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제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데 이거 뭐 가게에다 갖다 붙이고 무슨 엉뚱한 데다 갖다 붙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좀 감안하고 들어야 제가 뭐 속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 너무 과격한 발언이고 좀 우리가 감안해서 들어보자. 아니면은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얘기인가 무엇인가를 좀 더 접근을 해보자. 그걸 너무 악의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텔레비전 광고라든지 광고 시대가 돼서 상품하고 그 광고 문구가 너무 관계 클 때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뭐가 있죠? 무슨 처벌이 있어요? 가인 광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가 뭐 그냥 사람들을 막 쓰는데 뭐 대통령이 과잉 광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악의적인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말이 과잉인지 아닌지 조금 생각하고 말씀들을 하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 정명운동에 뭐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어라고 하는 게 뭐 한두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바로 쓰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언어가 또 그렇게 쓰이면 언어라고 하는 게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게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언어는. 그리고 언어는 또 생명체 같아가지고 계속 변해요, 의미가.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아이들 쓰는 용어는 전혀 우리 같은 늙은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생명체와 비슷해가지고 계속 상황에 따라서 변하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언어를 이렇게 맞췄으면 좋겠다는데 왜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뭐 생각하는 건 좋지만은 그 언어를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가 또 그 언어가 지시하는 내용이 뭔가 이런 거에서 조금 더 깨인 마음을 가지고 좀 반성적으로 보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언어의 정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 자리에도 나와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용어가 이데올로기, 이념, 사상. 저희가 이 세 단어를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냉전 시대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다, 이념의 대립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이념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도 맞는 건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맞고 틀리건 없고요. 네. 이제 우리가 이데올로기다, 이념이다, 뭐 사상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그 말을 사용하는 분들의 어떤 속마음이라든지 의도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서 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말이 들어온 지가 뭐 얼마 됐겠어요. 실제로 우리 전통에 없는 말이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구에서 보더라도 이데올로기라는 말이 생성된 게 17세기예요. 처음에 이제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만든 사람은 네. 이념에 대한 학문이다. 로지 아니에요? 우리가 필올로지, 뭐 다 로지가 붙잖아요. 학문의 네. 소시올로지. 그거 똑같은 이데아에 대한 학문이다. 그리고 이데아에 대한 과학이다. 이렇게 대단히 중립적인 말로 이 말을 사용을 했어요. 네.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말을. 그러다가 이제 이 부정적인 의미가 된 게 이제 나폴레옹이 자기 어떤 전제 정치를 비판하는 사람들 이데올로그라고 불렀어요. 이데올로그. 그러니까 공상적 은사를 즐겨 사는 사람들. 이게 뭐 우리 철학자들이 그 말을 이렇게 딱 맞죠. 현실하고는 네. 뭐 아무 관계도 못 지으면서 네. 엉뚱한 소리를 한다. 정치가 되고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나폴레옹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지식인들을 지칭해서 저놈도 이데올로그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제 이데올로그라고 하면은 사람을 지칭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란 말은 조금 부정적인 의식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장 이제 결정적인 거는 마르크스의 구분입니다. 막스는 이데올로기를 허위의식이라고 하는 말로 썼어요. false consciousness. 이게 뭔가 하면요. 그 당시 여러 가지 사상체계, 특히 이제 자본주의 사상이라든지 뭐 자유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가 막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본주의의 어떤 허구성을 포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스가 등장 시기가 막스가 1818년에 태어나가지고 1883년에 죽었으니까 그리고 1848년에 공산주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아담 스미스하고는 한 90년 정도, 한 100년 시대가 틀리죠. 그렇게 나와서 그 당시에 초기 자본주의가 막 성숙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대해서 뭐 자본주의를 칭송하는 말들이 많으니까 저건 다 가짜다. 노동자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언어다. 그래서 그걸 이데올로기라고 부르고 자기 주장, 나의 네. 주장은 사이언스다. 네. 과학이다. 그래서 막스가 자기 주장하고 자기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주장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말을 네.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부정적이죠. 네. 그래서 막스는 자기 사상을 사회주의 중에서도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거는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말에 대한 배치되는 네.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한다. 그래서 막스 자신은 대단히 스스로가 과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이데올로기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쓰이다가 또 뭐 만하임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객관적 진리하고 반대되는 생각으로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다가 또 뒤에 오게 되면은 이제 거꾸로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뭐 포파라든지 또 아니면 다니엘 빌레 같은 사람들은 이 막시즘, 사회주의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란 말을 썼어요. 네. 예, 그래서 그때 뭔가 하면요. 그 사상 체계는 도그마화되어 독단이다. 도그마화되어 있다. 도그마의 특징은 비판을 받으려지 않는 거예요. 네. 예. 그럼 우리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막시즘 비판하면은 다 뭐 친자본주의, 뭐 반동물자들 다 축청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서방의 정치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이 막스는 완전히 다친 이데올로기를 주장해서 그런 이데올로기는 끝났다. 네.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사상가들, 넓은 의미의 자유주의는 네네. 물론 만하임, 다니엘 벨을 자유주의로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막스의 사회주의 사상, 특히 공산주의 국가의 이념 체계, 그거를 지칭하기 위해서 그게 이데올로기다. 그래서 네. 이데올로기가 종언됐다. 네. 이데올로기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말 자체가 뭐 오락가락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기 사회자께서 뭐 네. 구분을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는 네.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쓴 글을 봤더니 이게 자유주의자들, 특히 우파는 이걸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뭐가 같이 이데올로기고 써요. 뭐가 이념이고. 네. 그래서 막 뒤에다 섞어 쓰는데 좌파들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쓴다는 거예요. 네. 좌파들은 자신들의 사상을 얘기할 때는 이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네. 적대적 관계에 있는, 물론 이 적대적이라는 표현은 좀 과한 표현입니다만 자신들하고 정책 입장이 다른 사람들, 소위 말하는 우파거나 자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는 이데올로기다, 이데올로기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걸 알아야 된다 우리가. 네. 이 말리 들면 안 된다. 네. 이런 이제 한국적 상황에서 썩지 말자. 왜 좌파들은 자기 사상하고 남의 사상을 구분해가지고 자기 사상은 과학적으로 좋은 말로 이념이라는 말을 쓰고 나쁜 말, 막서적인 의미는 나쁜 허위의식이라고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막 네. 그 애들 따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알자 이래가지고 요걸 세밀하게 구분을 하는 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 우리가 뭐 언어라는 게 뭐 그렇게 써가지고 통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교수님, 예. 그 원래 이데올로기라는 단어가 부정적이기에 이렇게 이념이라는 그런 약간의 그런 뭐 보편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용어가 조금 대립 쪽에 숨게 된 그런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네. 현재적으로 본다고 하면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게 태어나는 것이 끊임없이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뭐 진화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해서 막 각종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개념을 사용할 때는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역사적 맥락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을 안 보고 하나의 어떤 말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언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못 된다. 뭐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어라고 하는 건 도구 비슷한, 도구 상자 비슷한, 언어 도구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거이기 때문에 언어의 어떤 독립적이거나 아니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언어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언어 사용서를 비트겐슈타인 후기사상이 주장을 하고 전기사상을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걸 볼 때도 이렇게 이걸 좀 저는 포괄적으로 이해를 네. 하는 역사성 속에서 보자고 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오늘 당장 네. 뭐 이데올로기를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거는 그건 아니고요. 좀 네. 과도한 그 주장이고 또 현실적인 설득력이 대단히 약한 거다. 뭐 그래서 저는 네. 우선은 알고 쓰자는 네. 얘기예요. 알고 쓰자. 그리고 공부를 좀 하자는 거죠. 그럼 이데올로기란 말 자체는 약간 좀 그런 주관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본인이 보는, 그렇죠. 본인이 세상을 예. 바라보는 그런 뭐 그런 생각이라든가 뭐 평가나 그런 문제 해결 방법 이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좀 그렇죠. 주관적인 의미가 예, 있는 예, 거고, 예. 그래도 그나마 이념이라는 이데아라는 거는 조금 보편적인 객관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철학적으로는 네.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뭐 지금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에서는 그냥 그런 네, 구분하지 않고 별로. 어떤 사상 네. 체계라든지 뭐 이런 거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삶의 양식이라든지 뭐 대단히 보편적인 개념이에요. 뭐 우리가 맥락에서 따라서는 이데올로기란 말 대신에 네. 어떤 뭐 세계관이라는 말을 써도 되고 가치관이라는 네. 말을 써도 되고 또 어떨 때는 요즘 패러다임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 네. 뭐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써도 되고 해서 그 역사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사상의 개념, 어떤 개념의 역사성, 역사 이런 것도 뭐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 누구가 이걸 썼다고 야, 너 네. 말 그따위로 쓰면 그냥 좀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근데 예전보다는 이데올로기란 말을 좀 덜 쓰게 되는 게 그래요. 그 저희도 예, 단체 예, 사람들끼리 예. 만나고 이렇게 친구를 만나도 너 이념이 뭐냐? 너 사상이 뭐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지 너 이데올로기가 뭐야? 예, 예. 이렇게 질문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말은 정치 철학적으로 본다고 네. 하나의 어떤 일관적인 어떤 구조를 갖춘 사상 체계이기 때문에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은 그 이데올로기 범주에 속하는 것이 뭐 자유주의, 네. 그 다음에 사회주의, 보수주의, 그 다음에 페미니즘, 여성주의라고 그럽니까? 그 이전부터 것들이 쭉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치 사상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데올로기라고 부르고 그건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실을 네. 설명하거나 개념을 이해하는데 그건 일상적인 용어로는 뭐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안 쓰고 네. 너 이념이 뭐냐? 우리 이제 뭐
우리 사회에 좀 갈등 얘기할 때도 이념 갈등 얘기하잖아요. 네. 뭐 가치 갈등. 그래서 뭐 그런 거니까 너무 그 뭐 이렇게 의식하지 마시고 이건 네. 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걸 써도 네. 책이 여러 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데올로기라는 말이 이렇게도 쓰였다가 저렇게도 쓰였다가 하는 것쯤을 저희가 일반인들이 좀 알면 알았으면 된다. 좋겠다. 이렇게 정도만 인식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